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경기권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하락 거래 비중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세를 굳히려면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도 쉽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로또 분양을 손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이 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통계도 또 나오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는 많이 줄고 집값이 다시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거래량이 좀 준 것들에 집중해 보셔야 되는데요. 거래 준 거? 예, 그러니까 6월 27일 전까지는 6월 달 통계죠.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한 10,000에서 11,000건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6월 27일 규제가 나온 다음에 7월 달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3,000건 전후가 나올 것 같아요. 3,4,000건. 그러면 일단은 거의 60%, 70%가 준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준 거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것도 있고 하락한 것도 나올 텐데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꼭 이사를 가야 되는 거래들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사야 되는 쪽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빨리 팔아야 되는 쪽에서는 이제 좀 하락이 나오는 것들인데 그래서 아마 하락 쪽도 조금 증가했을 것 같고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락 거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지난주 통계잖아요. 한국부동산원은 일주일 통계입니다만 매주 이제 아파트 가격 시세를 내는데 상승이 조금 높아지니까 6.27 대출 규제 약발 다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0.1 넘어가게 되면 좀 그 상승이 높다라고 하는데 0.1에서 0.12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통계 전문가인데 0.02 정도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무의미하다. 그것들 때문에 올랐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좀 시기상조이고 오바된 평가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가 나오는 몇몇 아파트 가지고 이제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좀 이슈가 돼야 되잖아요. 클릭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여전히 신고가는 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고가 나온 아파트 위주로만 중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락 거래가 나오는 지역들도 꽤 많거든요. 심지어 서울에서도. 그래서 좀 지역별로 상품별로 쪼개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들은 확실히 좋은 입지에 새 아파트 위주로는 신고가가 나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 외에 좀 구축이거나 빨리 팔아야 되는 입지들,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지 않았던 입지들은요. 급매물로 많이 팔기 때문에 하락 거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신고가가 나오는 쪽이 비싸니까 전체 총량으로 따지게 되면은 좀 싼 것들을 많이 팔아야지 신고가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뭐 합의를 보셔도 어떤 상황인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지금 시장에서는 집값이 좀 안정되려면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확실한 공급 대책,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은 조금 신중한 것 같습니다. 왜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뭐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상황이 어떤가요? 이제 그 대선 공약집에 보면은 부동산 공약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 한 피 정도 됐었는데 모두 다 공급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공급 대책이 빠르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 국토교통부나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도 7월 말 8월 초까지는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이미 그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온 정책은 6월 27일 대출 규제 정책만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으로서 공급 대책은 아직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일정을 밉니다. 그러니까 8월 초에 하기로 했다가 또 8월 말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8월 말도 어려울 것 같고요. 또 9월 달로 넘기고 9월 달 되면 또 추석 이후로 넘길 것 같은데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뇌피셜인데 해답이 없는 것 같다, 정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찌라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을 본다고 하는데 분명히 회의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들일 거예요. 그 공급 대책으로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오피스텔, 뭐 생활형 숙박시설을 또 주거로 조금 전용하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다세대 빌라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주택들이 그런 형태들이니까 그런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뭐 내용들도 나오는 찌라시로 봤거든요.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마 아파트라고는 상관이 없는 주택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주택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표하려고 했다가 아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욕을 더 먹을 것 같으니까 다시 드러낸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공급에 좀 집중하려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겁니까? 일단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아파트 공급은 다른 주택들보다. 그리고
서울같이 도심에는 신도시가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현재 정부에서는 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규제하는 일변도로 지난 10여 년 동안 정책을 펴왔단 말이죠.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은 이 규제를 다 완화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정책들을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아마 계속 찬반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완화 정책이 나올 것 같고 그냥 본인들이 만든 정책이니까 뒤집기 쪽팔리다, 창피하다, 못 뒤집겠다라고 했을 때는 또 계속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 대책이 시장의 기대만큼 빨리 좀 나오지 않는데 윤석열 정부,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심 유휴부지의 땅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집을 짓겠다,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했는데 진전이 없었잖아요. 이번 정부도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질 텐데 역시 그게 쉽지는 않은가 보죠. 제가 25년 동안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서처로서. 그 공공 유휴부지, 공공 청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안은요. 정확히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요? 부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곳에? 여기 상암동이잖아요. 여기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어요. 있어요. 20년 전부터 계속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개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 역세권 부지도 20년 전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개발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사회의 비판이 나오면은 카드로 한 번씩을 던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비용도 비용이고요. 생각보다 그런 청사 개발에서 나오는 세대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신도시 사업이 아니면은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공급량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공급 계획이 확정돼서 발표하더라도 보통 이제 4, 5년 걸리잖아요. 지금 이제 공급 부족 예상인 상태에서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집값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공급 문제의 이슈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저는 뭐 매매가도 있지만 전세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세. 매매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데 전세는 꼭 이사를 가야 되는 실수요거든요. 근데 확실히 공급 입주 물량이 줄게 되면은 전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도 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주택자 규제를 하는 것은 시장에 전세 물건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 2025년도 하반기 때부터는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전세 물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시세까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다 좀 월세 전환 비율이 굉장히 월세가 많이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죠. 네, 월세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더 많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500만 원, 1000만 원 월세가 2배 늘었다. 이런 기사 보셨을 텐데 아마 월세의 그 상승률은 매매나 전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일반인들의 경우에 이게 월세를 많이 내면 뭐 전세는 자기 돈이 있는 거니까 괜찮은데 월세를 많이 내면 정말 재산을 늘리는데도 힘들고 굉장히 생활 여건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소비도 확 여력이 줄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주거 여건은 개선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전반적인 경제 여건도 저는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 집 마련을 한 부분들부터 본격적인 경제 생활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내 집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측면의 비용들도 좀 억제가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월세 위주로 가는 정책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을 빨리 시켜주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서울 도심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조금 더 많이 용적률을 줘서 좀 세도수를 늘리는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천, 경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에는 좀 신도시 공급을 빨리 하고 광역 교통망으로 연결해주는 그래야 좀 서울 수요가 분산이 될 테니까 그런 정책들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신도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신도시 한 군데, 3기 신도시 한 군데 얘기 좀 들어보죠. 남양주 왕숙 거기서 첫 본청약이 이루어졌다는데 본청약 경쟁률 한 20대 1 정도 됐다 그래요. 이게 사전 청약 당첨자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본청약을 포기했다는데 이 정도 본청약 20대 1이면 꽤 높은 것 아니에요? 19.8대 1이었었고요, 정확히. 19.8대 1이요? 보통 두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완판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완판 기준이 맞고요. 근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전 청약자들은 40%나 포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뉘는데요. 결국은 입지가 떨어진다, 낡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인기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분석인 것 같고요. 본 청약이 19.8대 1이 나왔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입지는 아직 그렇다 할 시설들은 없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년이 더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또 아파트도 분양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분양가가 무엇보다 쌉니다.
분양가가 네. 그래서 이제 5구 같은 경우는 막 4억대고요. 아마 8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5억대, 6억대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일반 뭐 재건축 재개발 부지에서 공사비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만 놓고 보면 무조건 청약을 받는 게 맞는 선택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입지가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일 텐데, 그래서 일반 분양이 잘 된 것은 예. 미래 가치 대비 가격이 쌌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이 될 수밖에 없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사전 청약자들이 왜 포기했느냐? 왜 40%나 포기한 이유가 뭘까?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사전 청약은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른 거 청약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미 기다리는 동안에 한 2년이 지났으니까 예. 다른 아파트를 샀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당첨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사례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3기 신도시를 생각했던 분들은 싸기 때문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절대 가격이 싸지만 2년 전보다는 본 청약, 그러니까 사전 청약 때 그 예정 분양가보다는 본 청약 분양가가 한 좀 올랐습니다. 1억에서 2억 그때보다는 정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정말 돈이 없는 서민층들 같은 경우는 1억, 2억 오른 곳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른 주택들을 선택했거나 아니면 돈이 부족하거나 뭐 두 가지 사례로 사전 청약을 청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본 청약으로 이것은 충분히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뭐 입지가 나쁘거나 상품이 나쁘거나 가격이 높거나 이거는 뭐 논쟁할 뭐 가치가 그러네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대 1 본청약 경쟁률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은 인기가 있었다. 네. 지금 완판이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도 되겠다고 결정을 해주셨네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분양가 지금 관련해서 얘기를 했네요. 로또 분양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공공여응에서 그 로또 해당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라. 자, 우선 이 로또 분양가라는 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나요? 로또 분양이? 제가 이 얘기를 한 10년 동안 주장을 했어요. 저 혼자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원인이라고?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야 된다.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정책이고 나쁜 정책이다라고 10년 동안 얘기를 했고, 특히 2017년도, 18년도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돌아온 화살이 뭐냐면은 저놈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수괴다. 그럼 제가 평가를 받았어요. 분양가 상한제 없애라고 왜 주장하니까. 가격을 올리려고 자꾸 띄우느냐라고 역경을 나갔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만세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고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네. 없애란 얘기는 아니니까. 현실화하라는 얘기죠. 네. 현실화. 근데 이게 없애는 거랑 다름이 없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세가 왜 올라가는지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면은 주변 시세가 10억이에요. 예. 근데 분양가 상한제로 보통 60% 70% 수준을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6억 7억 원에 분양을 하는 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분양을 하고 보통 2년이나 3년 있다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시세가 또 더 올라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분양했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면은 전세가가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무피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내 돈 10원도 없이 입주하자마자 전세로 세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싸게 분양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요 메커니즘에서 이익을 보는 층은 누구냐?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2억 3억을 더 비싸게 분양할 수 있었으면은 이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공공개발이라고 하면 이것들이 공공의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방세, 취득세를 걷는데 6억에 대한 취득세보다는 10억에 대한 취득세가 더 많을 거잖아요. 예. 지방 재정도 줄어드는 것들이죠. 결국은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불행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냥 정상가로 분양을 해도 분양이 되거든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분양가 상한제는 없는 제도가 맞을 것 같고요. 없애서 그러면 예.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뭐 좀 비슷하게 정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상한제 하지 그렇죠, 말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분양은 되거든요. 예. 만약에 분양이 안 되잖아요. 미분양이 날 수 있죠. 그럼 그건 비싼 가격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격이 인하가 되거든요. 미분양이 나야지 가격이 인하가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계속 빠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로또 분양이었습니다. 예. 한 번도 완판이 안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면요. 그 가격 이하로 분양 차가를 책정을 할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아파트부터는. 네. 그래서 2010년도 이전에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미분양이었어요. 예. 지금 뭐 레미안 퍼스티지니 뭐 이런 거 다 미분양이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 완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부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이고요. 분양가 상한제의 또 문제가 뭐냐면은 가격에다가 상품 수준을 맞춥니다. 상품 자체가 질적 저하가 돼요. 상품 질이 떨어진 아파트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또 인테리어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예. 굳이 돈을 또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중 낭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아까 네. 이재명 대통령 만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대통령한테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는 방법을 얘기해야지 네. 유지하면서 공공에서 이익을 환수한다 그랬으니까 공공에서 이익을 환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은 이게 택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사례가 있어요. 예. 성남시에서. 그것은 공공 개발을 하지는 않고 이제 부지를 민간에 넘기긴 했는데 민간에서 생긴 이익을 이제 공공과 쉐어를 했죠. 5대 5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뭐 비리다. 아니면은 이제 공공의 이익이다. 지금도 논쟁을 하고 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그 부분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공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택지로 인해서 민간이 많은 이익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이익을 쉐어가자는 게 공공이익 환수 부분들인데 저는 차라리 공공에서 시행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LH 공사에서. 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하지 않고 정상가로 팔게 되면은 다 자기 이익이거든요. 예. 그럼 LH 같은 경우는 뭐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자기 이익으로 해도 이게 예. 민간 비리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것들을 다 국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이 공공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예. 일단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로또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라는 것보다는 이 이익을 일반 분양자가만 가져가니까 이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채권 입찰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방식이죠. 채권 입찰제라는 게. 이기 신도시 판교 신도시 때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판교가 분당이 성공 이후에 거기가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보니까 판교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분양이 잘 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공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채권 입찰일제. 그래서 채권을 많이 쓴 사람들한테 점수를 많이 줘서 당첨을 하게 하는 해서 이제 회수를 했는데 그 방법도 맞기는 한데 굳이 번거롭잖아요. 또 채권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것들. 그냥 정상가대로 전 분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그냥 공공에서 하면은 깔끔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정상가대로 분양을 한다. 그냥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다는 주장을 그렇게 또 강하게 하시면 또 집값을 또 올리는 주범이다. 이런 또 비판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근 부동산 시세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